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약 5주간의 상승세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각국에서 긴축이 지속된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지수가 하락으로 돌아선 건데요. 이번 주에도 사실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있을 거고요. PCE 지수 등등 중요한 지표도 나오는데 거기다 지금 장마 기간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출근길에 안전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 올라온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긴축과 경기 침체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도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하고 지금을 매도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 아니면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나눠가면서 전략까지 같이 챙겨보시죠. 자, 지난 금요일장이 어땠는지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각 중앙은행에서 긴축, 금리 인상 러쉬를 보여줬죠. 그러면서 긴축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등이 부각됐습니다. 그리고 MSCI 선진지수 편입 불발 이슈로 인해서 부정적 수급이 나타났어요. 외국인이 5거래 연속해서 국내장에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기관 수급도 우호적이지 못했죠. 기관은 매도 차익 거래, 그러니까 현물 매도, 선물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날 대다수의 업종이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랐던 쪽 보시면 삼성전자가 상승했어요. 결국 삼성전자로 지수를 방어하면서 다른 전 업종으로 매도하는 메이저의 수급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 비교적 괜찮았고요. 후공정업체들의 주가도 양호했습니다. 화장품 OEM사도 버텨낸 수준이었고요. 로봇도 소폭 버텼습니다. 그리고 히토류 쪽도 강세였는데 보통 미중 갈등 이슈가 있을 때 이런 쪽이 올라가죠. 이날은 한국과 베트남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를 구축한다라는 이슈가 들려오면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른쪽에서도 시원한 상승이었다라기보다는 그냥 버텼다 정도의 흐름이었죠. 떨어진 쪽으로 가시면 2차 전지 쪽 하락했고요. 엔터 내려갔습니다. 자금 나누려가 부각되면서 건설주 낙폭이 좀 컸고요. 음식료, 보험, 교육, 비료, 사료, 조선, 풍력. 최근에 조금 올랐던 쪽에서 부침이 있었습니다. 풍력은 악재성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날 유가가 떨어지면서 LNG, LPG 이런 에너지 관련주도 내려갔고요. 고강도 긴축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이슈 속에 인터넷이나 게임과 같은 성장주 쪽도 부진했습니다. 거기다 시간의 뉴스도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유상증자 이슈가 들려오면서 시간 외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7% 정도 크게 떨어졌어요. CJ 쪽에서도 그렇고 이번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대기업 그룹사의 유증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킵니다. 이를 두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의견들은 굉장히 분분한 상황입니다. 자, 이게 바로 지난 금요일장의 흐름이었고요. 이번 주 일정 보실까요? 일정이 엄청 커다란 일정이 있는 건 아닌데 미묘하게 신경 쓰이는 일정들이 꽤 있습니다. 자, 오늘 공모주 이제 상장날 가격 제한폭 공모가의 400%로 변경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공모가가 일정 퍼센트 올라가면 시초가가 결정이 되고 시초가에서 30% 혹은 밑으로 30% 상한가 이렇게 범주가 있었죠. 이제는 공모가가 시초가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00%까지 상장 당일날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뇌동매매가 줄어들 수 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폭이 적어서 곧장 상한가로 가버리면 뭔가 애가 다른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또 상한가를 가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감에 뇌동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 정도 큰 폭으로 범주를 열어주면 그 당일 안에 어느 정도 모든 수급을 소화할 수 있게 되면 그 이후의 시세는 나름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런 시각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제도가 바뀌고 나서 처음으로 상장하는 업체는 바로 목요일에 CQ센이 될 거고요. 금요일에 알맥과 오픈롤이라는 업체도
주식도 신규 상장 앞두고 있습니다. 알맥에 대해선 잠시 후에 살짝 살펴보고 가죠. 그리고 이제 화요일은 현지 시각 기준입니다만 구글의 폴더블 폰 픽셀볼트 출시 일정이 있고요. 세계 배터리 충전 인프라 엑스포가 킨텍스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목요일입니다. 새벽 5시 30분경, 그러니까 그날 저희 시간에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마이크론이 실적을 내놓습니다. 반도체 풍향계라고 여겨지죠. 반도체 섹터에서 가장 먼저 실적을 내놓으니까요. 이쪽에서 바닥 신호가 나온다면 와, 정말 지금부터 반도체 섹터 실적 좋아지는구나라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안 쉬고 있었던 반도체 전반에 다시 한번 힘을 줄지 지켜봐야겠죠. 자, 그 밖에는 IPO 종목들이 이번 주에 조금 많은데 이 알맥 살펴보죠. 알맥이 공모가 희망 밴드 상단을 뛰어넘는 공모가로 결정이 됐습니다. 5만 원이고요. 어떤 사업을 하나? 알루미늄 압출 소재 부품사입니다. 전기차 알루미늄 압출 소재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 트렌드에 딱 알맞게 관심을 받는 기업인 거죠. 매출 중에 73%가 2차 전지 관련한 사업에서 나옵니다. 고객사를 어떻게 두고 있나 봤더니요. 모듈 케이스 쪽으로는 LG 엔솔과 SK온을 통해서 제기어 랜드로버나 폭스바겐 그룹, 그러니까 아우디, 포르쉐 등으로 납품이 들어가고 있고요. 배터리 팩 케이스로는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차 플랫폼 프레임으로는 리비안, 그리고 루시드도 곧 납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고객사를 두고 있고 한 고객사의 매출 비중을 30% 이상 넘기지 않는 걸 관리하고 있을 만큼 고객사 다변화에 조금 힘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알맥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 공모가에서 400% 제도가 이제 적용이 되면 이날 알맥의 주가는 최저 3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에 알맥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네요. 자, 이제 뉴욕장으로 가보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불거졌어요. S&P 글로벌에서 내놓은 제조업 데이터가 예상을 하회했고요. 유럽에서도 종합 PMI 1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제조업 데이터 다 부진했습니다. 제조업 데이터는 부진한 가운데 서비스업까지 둔화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2년물과 10년물 금리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긴축할 거니까 2년물은 올라가고 장기적으로는 경기 우려감에 10년물은 내려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역전폭이 확대되다 보니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메리데일리는 이제 2회 추가 인상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피봇이 쉽지 않구나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새겨줬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됐어요. 반면에 계속 반박의 목소리는 나옵니다. 소비가 견고하다. 그리고 주택 데이터가 회복되고 있다. 트럭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 트럭이라는 것은 물동량을 의미하고 소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지금이 매수 기회일지 매도 기회일지 선택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특징으로 본다면 이날은 그동안 좋았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도드라졌습니다. 요즘 테슬라에 대해서 매도 혹은 중립 의견 내놓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죠. 디지뱅크에서도 테슬라를 매수해서 매도로 한 번에 투자 의견을 2단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니오 샤오펑 등의 전기차 종목 같이 내려갔고요. 도이치방크에서도 C3 AI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실적 별로 볼 게 없다 이런 얘기를 꺼내놨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11% 정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AI 종목들도 같이 하락을 나타냈죠. 전반적으로 엄청난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닌데 다 같이 밀려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경계감과 차익 실현 물량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부정적인 흐름이 조금 더 많았고요. 하락 종목이 70% 정도를 차지했던 이날이었습니다. 특히나 AI 쪽 종목들의 낙폭이 컸고요. 그나마 괜찮았던 것은 애플이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했었다가 상승분을 반납했다라는 점, 그리고 메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긍정의 의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다입니다. 이번 주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흐름을 빼앗길 것인가가 시장의 방향을 조금 가늠하는데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같이 염두에 두시죠. 자, 뉴욕장 분위기였고요. 이제 개별 이슈 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풍력에 대한 악재성 이슈가 지난 금요일에 국내에서 추가가 됐었죠. 사업비 2조 원이 넘어가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좌초 위기에 있다. 국내 정부가 투자했던 자금도 회수된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풍력주들도 하락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들려온 소식은 이거죠. 독일의 지멘스 에너지가 거의 40% 가까운 폭락을 기록했는데요. 내용은 이겁니다. 자회사 지멘스 가메자가 육상 풍력 터빈 부품의 불량률이 증가했다라는 거고 지멘스 에너지가 그걸 감당한다라는 거죠. 대대적인 기술 점검에 들어가고 상당한 비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지멘스 에너지 측에서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우리 잘 모르겠어서 올해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일단 철회할게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코멘트였죠. 그러다 보니까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일단 지멘스 가메자의 터빈 부품이요. 15% 혹은 30% 정도 불량률이 나오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이게 들어간 풍력 타워를 다 찾아서 부품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긴 시간을 수습해야 된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해상풍력 전반으로, 육상풍력 전반으로 조금 악재성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걸 기회 삼아서 볼 만한 업체도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풍력 밸류체인 국내에서 일단 정리 간략하게 한 거니까 이건 참고 정도 하시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심리 악화로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기업이냐면 지금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게 CS-윈드와 CS-베어링인데 이 CS-윈드 같은 경우는 지멘스향 물량이 있는데 해상풍력 위주라고 합니다. 앞서 문제가 됐던 건 육상풍력 부품이기 때문에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거고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긍정으로 의견이 나왔어요. 지멘스를 이제 고객으로 확보하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본인들의 자회사가 문제가 생겼으니 그만한 물량을 따로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이제 수요처를 신규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CS 베어링이 부각될 수 있다. 이런 맥락입니다. 수혜를 받게 될지 어떨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제 러시아 쪽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주말에 시끄러웠죠. 러시아의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 수장은 프리고진입니다. 푸틴의 더러운 일을 다 도맡아 했던 푸틴의 요리사로 불렸던 인물이죠. 이쪽 세력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러시아 국방부에서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계속돼 오던 찰나에 이 프리고진 진영에 미사일이 하나 떨어졌죠. 그러면서 프리고진 측에서는 우리를 죽이려 했다라고 얘기했고 무장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국방부는 무장 반란이다. 이것을 진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프리고진 측에서는 푸틴이 우리 편을 들어주겠지라고 기대했는데 푸틴은 우리 등에 칼을 꼽았다. 가혹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리고진 측도 악을 바쳤죠. 아무도 투항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바로 임박하는 지역까지 단숨에 거의 1000km를 이동하면서 진격을 했죠. 그러면서 전쟁에 대한 우려감, 내전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는데 벨라루스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면서 일단락 됐습니다. 일단 프리고진과 각 바그너 그룹의 용병들은 모두 다 이제 본인들의 진영으로 일단 돌아갔고요. 어떠한 처벌도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죠. 일단락 됐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CNN,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외신에서는 푸틴이 통제력을 잃은 것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요. 하루 반란의 성공, 결국 처벌받지 않았으니까요. 러시아 내부에 추가 모의 가능성도 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프리고진의 환호하는 시민들도 꽤 많았어요. 프리고진과 악수를 한다던가 사진을 찍는다던가 여기서만 봐도 푸틴의 반기 들어도 환영을 받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남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그너는 다시 떠났지만 의심은 남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를 두고 시장은 영향력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분분합니다. 일단은 러시아 내부 혼란으로 인해서 에너지 강국인 러시아가 이런 쪽을 쥔다면 이라는 가정을 했을
때 식량, 비료, 천연가스, 석탄 쪽의 수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것은 결국 사실 인플레를 자극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러시아 국력이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휴전이 되거나 혹은 러시아가 패배할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끝난다 혹은 전쟁이 쉰다. 재건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여지 있겠죠. 재건 쪽에서는 건설기계, 토목건설, 철도, 지뢰, 모듈러, 늘상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테마성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 있고 이 중에서 정말 다양한 모멘텀 안고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 꼭 선별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산업 뉴스로 가볼게요. 굵직한 이슈였죠. 현대건설이 사우디로부터 6조 원이 넘어가는 석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주받았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관련주로는 현대건설 관련주, 네옴시티 관련주, 혹은 에틸렌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에틸렌 쪽에서는 뭐 여러 종목 있겠지만 일단 풍국주정 넣어봤고요. 현대리바트 무벡스, 네온시티 이 정도 됩니다. DDR5 전환 얘기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DDR5 관련주 체크하시고요. 리튬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죠. 리튬 관련주고요. 워싱턴주에서도 테슬라 충전 플러그 의무화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충전 이슈도 끊이지 않고 나오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3년 내내 끌던 문제인데 현대차 드디어 3년 만에 10월에 중고차 판매 개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오토엔, 엠로, 현대 오토에버 등 관련주로 엮이니까요. 체크하시죠. 자, 이제 섹터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섹터는 화장품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실적주에 주목해보자라는 게 증권가의 의견인데요. 그 부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다음 달 7일부터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건데요.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는 전망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종목 장세가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3, 4분기의 실적 전망치도 함께 개선이 되는데 일단은 2분기보다 그 이후의 실적이 더 양호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 기업들의 실적의 턴어라운드 가시성이 높아진다면 주가가 쿨링 과정, 그러니까 좀 많이 식었었던 그 주가들이 다시 재급등할 수 있다, 재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는 아무래도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회동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중 간의 대화가 재개가 된다면, 그런 우호적인 관계가 이어진다면 이 중국의 경기 부양에 따라서 중국 관련주들을 한 번 더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화장품이나 의류나 철강 같은 쪽이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외에도 첨단 분야임과 동시에 미중 간의 관계 변화가 크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쪽인 반도체나 원전, 방산 등의 업종도 선호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오늘은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화장품 업종 내에서도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잘 가는 종목을 옥석가리기 해보면 좋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니모리는 올해 들어서 43%,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 100% 넘는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잉글 우드랩도 80% 가까이 올랐고요. 코스맥스나 클리오 등등도 20%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반면에 대표적인 대장주였던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형주들은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각각 2에서 30% 이상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소형주를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대형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냉랭해졌죠. 이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한령이 재개될 거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신세계인터내셔널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은 2에서 30%가량 연초 대비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제조업 PMI가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2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 화장품 소비 회복세가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죠. 중국의 매출이 감소한다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1분기에 중국 법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감소했고 LG생활건강도 17% 감소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도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모레퍼시픽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한 달 전의 전망치 대비해서는 7%가량 전망치가 낮아졌고요. LG생활건강
손발 건강도 한 달 동안 1% 이상 전망치가 내려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증권가에서는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중국 쪽에서 실적 개선이 나타나면서 관련주들에 대해서 재평가를 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만한 방한하는 외국인들 쪽에서의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 최대 모멘텀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형주들이 잘 가지 못하는 동안에 아무래도 전혀 다른 속도를 내고 있는 쪽이 바로 중소형주가 될 텐데요. 확실히 중소형주는 굉장히 잘 가면서 업종 내에서도 양극화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등등이 이렇게 잘 갔습니다. 각각 100%, 60% 이상 연초 대비해서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대표적인 화장품 소비 채널인 올리브영을 통해서 성장세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는 낮기 때문에 북미나 유럽이나 일본 등 신시장에서 개척을 하면서 수요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도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70% 이상이 일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1분기에 영업이익이 증가했어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00% 넘게, CNC 인터내셔널도 158% 이상 올라갔는데 2분기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낙관적인 상황이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올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도 기대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주가도 2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CNC 인터내셔널도 5만 원이라는 주가를 훌쩍 넘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창사 이래 최대 주가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에서 중소형주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가 이렇게 잘 가는 데는 이들이 대표적인 ODM 기업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내수뿐만 아니라 신시장에서도 열심히 지금 시장의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입니다. 이런 중소 화장품 업체나 인디 뷰티 브랜드는 대부분 보시는 것처럼 자체 생산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DM 기업의 성장세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겠고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그리고 한국과 중국 외 지역에서 노출도가 높은 기업 중심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한화투자증권에서 내놓고 있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2분기가 화장품 업황에 대해서 점검해 볼 시기이다. 결국 시간이 좀 약이 될까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탈마스크가 되면서 대외 활동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색조 화장품 그리고 워낙에 날씨가 덥다 보니까 선크림 위주로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사별로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또 보이기 때문에 OEM사를 선호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최선호주는 한국콜마, 차선호주는 코스맥스를 꼽았습니다. 관심 종목에서는 색조 OEM 쪽에서 앞서 봤던 CNC 인터내셔널, 색조 브랜드사에서 아이패밀리 SC, 화장품 OEM에서는 코스메카 코리아를 예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지금 매수가 가능한 중소형 화장품주는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오프닝에서도 전달드렸었는데 바로 어제 굉장히 습하고 더웠습니다. 어제 밤부터 또 일부 지역에서는 장마가 시작됐고요.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전국이 장마권에 들어가 있는데 이미 지난주부터 수혜주 찾기에 많은 관심들이 있었을 겁니다. 엘니뇨 때문에 7월의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웃돌 가능성이 40%라고 하고요. 국내 6월부터 8월까지 평균 기온도 평년을 상회할 확률이 50%에서 60% 이상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 올여름에 역대급 태풍이 온다라는 이야기까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련주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하수도 정비업체인 한국주철관이 올해 들어서 10% 가까이 올라갔고요. 폐기물 처리 업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KG ETS가 38% 넘게 올랐는데 저희 시간에 지난주에 진만쌤이 미리 얘기 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 아무래도 이렇게 태풍이라던가 장마가 오고 나면 병충해 예방 때문에 비료 관련주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서 관련주도 많이 올라갔고요. 제습기 제조업체인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품절되는 그런 이슈도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14%가량 올라갔는데 여기서 아직도 더 볼만한 종목이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나안가나 장마 관련주까지 시간 허락하면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대다수가 빠지는 가운데 셀트리온 그룹주가 비교적 견조했습니다. 그 내용 살피다가 바이오시밀러 묘처럼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2016년도에 1차 랠리가 있었는데 2023년도부터 2026년도에 2차 랠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102억 달러에서 340억 달러로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그렇게 되면 연평균 44% 정도의 성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성장의 키가 되는 것은 지금 오리지널 약품들의 특허가 만료되는 일정이 시작됐기 때문인 거죠.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휴미라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일리아, 스텔라라, 타사브리 심포니, 프롤리아, 퍼제타 등등의 블록버스터급 약들이 이제 특허가 만료되는 일정 2026년까지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들의 복제약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출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이 성장할 것이고 하반기부터 관련 종목들 베팅해보자 이런 의견들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성장 동력 1번은 바로 오리지널 특허 만료,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2번은 바이오시밀러를 권장하는 각국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미국을 중심으로요. 왜 권장을 할까요? 바이오시밀러를 적용하는 순간 이제 의료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커가는 2023년도부터 의료비 절감액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쪽 바이오시밀러는 사실 유럽에서 먼저 시작했고요. 그 이후 따라간 게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이오시밀러 처방을 늘려가고 있고요. 허가 누적 바이오시밀러 개수가 어느덧 유럽의 배로 뛰어오른 상황입니다. 미국의 IRA도 바이오 부분을 보면 결국에는 바이오시밀러의 가격 보상과 지불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진출돼 있는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이 등장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가져봐도 될까요? 바이오시밀러 새로운 사이클이 온다는데 그 수혜는 어디가 될 것인가?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셀트리온 그룹과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특허가 만료된 휴미라, 이것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을 각 그룹에서 내놓기 때문에 이로 인한 2025년까지의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거고요.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직판매를 준비해 왔었기 때문에 직판매를 할 경우 마진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필두로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기존에는 다른 유통처를 겪었다면 이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직판매가 기대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상반기 대비 영업이익이 하반기에는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고 4공장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활약 또한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들립니다. 지난 금요일장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모두 다 1% 혹은 3%까지 올라갔고요. 올해로 놓고 봤을 때 다른 섹터 대비해서 그렇게 오르진 못했습니다. 셀트리온은 고작 올해 2%, 셀트리온 제약은 21%,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9% 정도 올랐죠. 계속 셀트리온 측에서는 자사주 매입 소식을 내놓고 있고요. 지금 3사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최근에 얘기도 했었고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합병한다면 그간의 불확실성이 덜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다만 이 셀트리온 3사 합계 현금이 1조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네요. 지켜보시죠. 자,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제약바이오 쪽에 요즘 트렌드가 이겁니다. 당뇨 치료제요. 지난 9월, 작년 9월의 이야기였는데 당뇨병 대란이 일고 있다. 그래서 연간 400만 명이 사망하고 2018년도 기준 치료비만 800조 시장이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세계적인 보고서죠. 의학지죠. 랜싯에서 2050년 세계 당뇨병 환자 지금보다 2배 늘어나서 세계 인구의 10%가 당뇨 환자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당뇨 업체에 대한 기대감, 당뇨 약 개발 혹은 진단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글로벌 업체들에서 제약 시총 1위의 트렌드 변화를 보시면
화이자, 노바티스, 로슈, 일라이릴리 이렇게 변화해 왔습니다. 만성 질환 치료제, 표적 항암제, 항체 의약품, 지금은 비만 치료제 쪽이라는 거죠. 비만 치료제는 당뇨 치료제로도 쓰이고 당뇨 치료제가 비만 치료제로도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피드럭 시장이 훨씬 성장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당뇨 관련한 종목 시장들은 봐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내에서는 뭐 케어젠과 동은 아나텍을 가장 앞단에 세우고 보는데요. 관련한 기업들 이 정도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트렌드 차원에서 하나쯤 체크하고 보시길 바랄게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여다봤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챙겨가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 유창희 본부장과 이야기 이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뉴욕장 슬슬 흘러내리고 차익 실현 물량 압박도 좀 받고 네. 있습니다. 러시아 내전 이슈도 뭐 왔다가 지나간 느낌인데요. 관련해서 시장 분위기들 좀 짚어주세요.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네. 지난주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2주 연속 좀 약세를 띄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첫 번째 하락은, 그러니까 지지난주 하락은 우리나라만 이제 약간 좀 차익선 매물이 나오면서 좀 조정이 나왔던 것이고, 지난주는 이제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뭐 중화권 증시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좀 흘러내리면서 같이 좀 내려왔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은 걱정되는 게 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뭐 아직 이제 5거래일이 남았습니다만은 월간 기준으로 치면 지금 순매도 전환됐죠. 코스피가 6월 달이 지금 현재 한 4천억 가까이 순매도 전환되는데,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거의 한 2,500억 이상 매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8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시장에 대해서 매도가 거의 5천억 가까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체크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상황에선 삼성전자로 매도가 강력하게 나온다면 시장도 그냥 완전히 흔들리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는 게,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좀 묶어놨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삼성전자도 지난주 한 화수목 3일 정도 흐름을 보면은 좀 순매도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매수가 들어온 정도라서, 만약에 조금 하방 압력이 좀 세진다라면 이번에 한 61선까지는 추가적인, 이번 주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 61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열어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모멘텀이 좀 부족하죠. 계속해서 약간 기대감에 의해서 증시가 좀 오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은 결국 2분기 실적인데, 2분기 실적 장세는 한 7월 중순이나 돼야 될 것이고, 또 우리나라는 뭐 삼성전자 예비 실적이 좀 있기 때문에 또 다음 주나 돼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번 주는 지난주 정도의 흐름들을 대비하면서 한 주 혹은 반기를 마무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짤막하게 이슈가 있었던 내용들 답변을 좀 요청해 볼게요. 이 풍력 쪽이요, 지멘스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CS 윈드나 CS 베어링 이런 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차익스픽에 CS 윈드도 있거든요. 네. 5월 15일 종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보유자? 저는 근데 뭐 풍력 관련돼서는 길게 본다라면 저는 뭐 조정식 매수 관점을 계속 보고 있어요. 추세가 아직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본다라면 풍력이 그나마 제일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고, 태양광은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풍력은 계속해서 투자가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노이즈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추세를 이탈하면서 막 그 무너질 내용인가라고 본다라면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서 냉정하게 좀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내전 이슈도요. 저희도 이제 재건 쪽
전기이자 방산 쪽에 현대로템이 타겟스픽에 들어가 네. 있고 단기간에 좋은 수익이 나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러시아 국력이 조금 약화되는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전쟁이 좀 쉬거나 빨리 끝나거나 할 거다라고 보더라고요. 재건의 시세가 몰린다면 현대로템도 또 올라갈 텐데 네. 어떻게 해요? 뭐 일단 올라가는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몰린다면 네. 네, 몰린다면요. 그리고 뭐 어찌됐든 이제 지금 러시아 그 내부 분열 자체가 좀 주말에 좀 이슈가 되긴 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좀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워낙에 우리가 지금 러우 전쟁이 좀 길어진 부분들이 좀 있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한 여름 이후부터는 당장 내일 끝날 것처럼 얘기가 나오다가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당장 전쟁이 끝날지 또 끝난다고 해서 바로 또 이게 뭐 재건이 시작될지 여부는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너무 급등을 한다? 그러면 약간은 비중을 줄이는 것도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각 이슈들에 대해서 짧은 코멘트 여쭤봤고요. 화장품주요. 뭐 일부에서 이제 중국발 모멘텀을 이제부터 기대해보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그 외에도 미국, 일본에서 한국 화장품 쓰니까 OEM, ODM 업체들 수혜 볼 거야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때 잠시 엄청 급등하기도 네. 했고요. 화장품에 대한 의견은요? 화장품 섹터의 흐름들이 조금 이제 되게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자세히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원래는 작년 하반기죠. 작년 하반기, 올 상반기에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제 한 반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중국의 경기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좋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경기 부양을 하려고 여러 정책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오르질 못했습니다. 그것은 부양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약간의 미지수 혹은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발 어떤 기대감들이 오히려 이거 좀 생각했었던 것 오히려 좀 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화장품주들이 좀 조정이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 또 중국과의 관계가 썩 좋지 못하죠. 그런 것들도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켰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OEM이라든지 ODM 관련해서 조금은 기대감을 가져가는 게 뭐냐면 최근에 화장품주들 보면은 상승세가 연초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거나 혹은 최근에 강세를 띠고 있는 기업들의 흐름들은 중국향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국향 매출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향이라든지 북미라든지 유럽 쪽의 매출 비중이 뭐 높은 기업들 혹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쪽의 매출 기업이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그 매출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가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가 화장품 하면 중국 했었던 이슈 그 이슈가 아니라 네. 다른 비중국권의 매출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국향 기업을 좀 보는 게 맞는데 다만 저는 미용 시장 쪽은 화장품 쪽보다는 뭐 저는 미용 의료기기 쪽을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고 화장품 쪽은 여러 좀 흐름들을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들도 좀 있고 이것이 얼마나 연속성을 띌 수 있을지 여부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기업들 어쨌든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또 주가 흐름을 본다라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좀 덜 올라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 기업들은 이미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2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뉘앙스로 본다면 굳이 화장품에서 선택한다면 이거다 네. 이것이고 사실 기존에 말씀드렸던 뭐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한 시각은 뭐 재차 저희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긍정의 시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죠. 자, 셀트리온 그룹주가 잘 버텼고 바이오시밀러 하반기 성장 기대감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과 바이오시밀러,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슈미라라든지 스텔라라, 뭐 약템 등 뭐 블록버스터급 특허가 만료가 되죠. 그리고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게 건강보험 적용을 주요 국가들이 계속 확대한다라는 것이죠.
재정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의료비 재정을 좀 줄인다라면 이런 바이오시밀러의 투여를 조금 더 장려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좀 미리 준비해 놓은 것들이 좀 있고 네. 또 관련 이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하냐가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찌되었든 후발주자는 아무래도 시장에 저 제품을 출시한다고 하더라도 선발 점유율이, 업체한테 네. 좀 밀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금 투여를 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먼저 손이 먼저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미 안정성이나 이런 게 좀 확인된 것이니까.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경쟁 업체가 지금 FDA 승인을 좀 못 받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이번에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게 된다라면 먼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고 또 바이오시밀러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약품들이 뭐 일본에서 뭐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뭐 유럽에서 상당히 좋은 점유율 증가가 보여주기도 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 에픽스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고 또 뭐 동아 ICT 같은 기업들도 좀 있는데 전체적인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좀 보신다라면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그룹주 같은 경우 약간 단기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중심으로 해서 접근 일부 가능하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나쁘지 않은데 최근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바닥을 좀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 무게를 셀트리온 그룹주로 실어주셨습니다. 지켜볼게요. 차익 스펙은 자동차 쪽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니까 여지없이 자동차일까요? 결국에는 이제 실적 펀더멘털 쪽을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동안 센티멘털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온 부분들이 부담이 된다라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말로 실적을 받쳐주는 쪽이 어딘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현대차 그룹이 지금 거의 8조 이상의 8조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현대 기아만 해가지고도 한 7조가 넘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 그 그룹사별로 본다라면 거의 압도적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삼성그룹도 지금 뭐 한 2조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2조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우리가 뭐 성장 모멘텀 아무리 따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지 실적이 막 갑자기 삼성전자가 올 연말에 8조, 7조 영업이익이 낸다는 증거서 보고 아무도 없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현대차 그룹은 작년부터 계속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내연기관 판매도 잘 되고 있고 전기차 판매의 어떤 성장 모멘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차 효과라든지 또 그 수익성 높은 차량들의 판매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네. 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다는 걸 본다라면 현대차 상당히 좀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부품사들 본다라면 뭐 DN 오토모티브라든지 또 반도체 쪽, 뭐 텔레칩스 같은 기업들도 꾸준하게 관심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칩스앤미디어나 텔레칩스 이런 쪽은 뭐 저희와 이미 호흡하셨던 종목입니다. 넥스트칩도 그렇고 3, 4월에 공략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관심 유지하고 이제 현대차 대형 섹터 내에서 관심 가져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기억하면서 대응해 가도록 할게요. 자, 유창희 본부장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